그 전문가들이. 그래서 많은 경우 청소년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이 과소 진단되고 있고, 그리고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신증과 관련된 그 증상이 발현했고 또 진단도 받았는데 그럼 왜 적극적으로 이러한 친구들을 치료하지 못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낙인 효과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낙인 효과, 스티그마 다들 아시죠? 말 그대로 내가 정신병자야, 내가 정신병 환자야, 내가 그런 증상이 있어 라는 얘기를 가족들에게도 하기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말을 못한다는 거죠. 가족들도 자신의 가족들 내에 자녀들 중에, 배우자 중에 이런 질환이 있으면 이거를 나가서 뭐 자유롭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 왜냐하면은 저 집에 정신병자 있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병을 유발하는 그 4가지 발병 요소들 중에 하나가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처럼 정신병이 있다는 게 창피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창피하다고 숨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사회적인 낙인 효과 때문에 이걸 자꾸 감추려 하고, 또 이걸 알게 된 선생님들도 그러한 환우들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쟤 정신과 약 먹는 애, 병원 다니는 애, 이런 편견으로 이 아동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청소년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저희들이 묻고 있는 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곳 어디죠? 우리들이 사목하고 있는 공간들이잖아요. 학교이고, 그리고 뭐 상담복지센터이고, 청소년 단체들이고, 뭐 성당이고. 청소년들이 대다수의 시간을 이런 곳에서 보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의 사목토로 찾아오는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그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어려움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들의 공간은, 우리 살리샤들이 만들어 놓은 이 공간은 그러한 친구들에게 얼마만큼 열려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역차별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조금 전 제가 예로 들었던 그 조현병 환자, 여자친구처럼 그냥 그 질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입소조차 안 되는 그러한 차별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낙인이 없는 관점에서 이러한 친구들을 우리 사목토 내에서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노력해야 된다라고 책의 저자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 가지 정신질환이 초기에 이제 발견이 되면은 집중적으로 돌봄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증상이 이제 더 악화되지 않고 호전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은 그러면 점점 이 병이 만성화가 되면서 치료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방어 기제가 이제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정신질환이 있는 친구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적절한 치료를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책의 저자들은 그러한 친구들을 우리 교육 사목토 환경 내에서 발굴하고 그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각각의 총 9가지의 정신질환 장애들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효과적인 살리샤들이 할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효과적인 그 치료 프로그램들도 이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서울시 그 지역구 내에서 사목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울시의 아동 인구, 네, 청소년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까지니까 135만 명, 아마 이즈음에 135만 명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아동이라고 하면 0세에서 17세거든요. 그래서 그 2020년 서울시 아동 인구는 122만 명가량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사이에 2024년 조사에 따르면 17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105만 명까지 아동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급격하게 지금 줄고 있죠. 그런데 청소년 인구가 줄면 그럼 우리 대상자들은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청소년 인구는 줄더라도 우리 회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1차적인 대상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 숫자는 줄어들지 않아요. 서울시의 그 저희 살리쇼 청소년 센터를 비롯해서 돈보스코 오라토리도 그렇고 서울 시내의 그 청소년 사회복지시설이 39개 정도 됩니다. 양육시설이. 그 21년 자료에 보면은
21년도에 서울시 양육시설의 그 정원이 2,667명 가량 됐었어요. 그런데 작년 조사에 따라 보니까 1,821명으로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보건복지부 그 발표에 따르면 작년도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은 향후 10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로 입소하는 아동의 숫자가 지금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사회복지시설들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왜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내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될 이들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지금 큰 법인들은 TFT 만들어서 이제 기능 전환을 꿈꾸고 있는데, 그러한 그 커다란 대규모 양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이 그러면은 기능 전환, 얘들이 숫자가 줄어드니까 기능 전환을 하면은 어떤 시설로 기능 전환하는 게 제일 쉬울까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사람. 왜? 살레시안들이 하고 있는 사목 아동보호치료시설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청소년 인구는 급감하고 있고 아동 양육시설로 들어간 애들도 그만큼 줄곤 있는데, 저희 살레시안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목토로 오는 애들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청소년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더욱더 더 많이 우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목토로 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보호대상 아동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1950년대 한국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사회복지시설로 입소하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아이들은 전쟁 고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고아들이었죠. 그런데 2000년대가 되면은 이제 고아들이 아니에요. 200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로 가정이 해체된 이유, 즉 엄마 아빠는 있는데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로 이렇게 위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들 기억나시겠지만은 2020년대가 되면은 아동 학대와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그 이슈화되었죠.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도 자료를 보면은 학대로 이렇게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시설로 이렇게 위탁이 된 아동들이 2,289명이나 됩니다. 즉 현재 서울 시내 소재에 있는 그 생활 아동 양육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 중에 53.7%가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이 없거나 혹은 가정이 해체돼서 온 아이들이 아니라 학대를 받아서 이렇게 부모로부터 분리돼야 되는 아이들이 전체 아동의 53.7%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 살레시안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에 이런 서목을 할 때에는 그저 애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고 아프면 병원 보내고 이런 단순 돌봄만 해주어도 충분히 저희가 잘 시설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 지금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설에 입소하는 애들은 이런 정신질환적인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다수이고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친구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은 기본이고 이제 그러한 아동들의 심리정서, 행동 안정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갑자기 뜬금없이 아동학대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동학대와 그럼 정신질환이 연관이 있을까요? 아동학대를 받았으면 이 친구들은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미 그 논문들이 나와 있는데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혹은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아동학대를 받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3배 이상으로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자료들도 있고 2023년도 카이스트에 계신 그 한국 교수님이 이 부분들을 정식으로 또 발표해낸 그 논문도 있는데 아동학대를 받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유아기 때 그러면 이 뇌가 수축이 되어서 뇌 호르몬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 이후에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서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런 논문들 굉장히 많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즉 아동학대를 받고 우리 시설로 오는 친구들은 잠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좀 차별적인 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그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은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은 현장에서 특수욕구 아동이라고 불러요. 특수욕구 아동은 ADHD, 경계선 지능, 지적장애 등 정서, 인지, 행동적 특수한 욕구가 있어서 이제 상담, 치료,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특수욕구 아동이라고 부르는데요. 보건복지부가 2024년에 이제 모든
아동 양육시설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조사를 해보니 전체 아동수, 그러니까 아동 생활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 중에 41.9%가 ADHD, 경계선 지능, 지적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예전에 우리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방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아시겠죠? 예전에는 그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고 이것만으로도 아동들을 키우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는 임상심리 상담사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해주는 것처럼 이러한 적극적인 맞춤형 치료가 되지 않으면 아동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지난 3월, 이번 달 3월 6일에 국회에서 이제 전국에 있는 아동 양육시설 선생님 기관들을 조사를 해서 평택대학교 교수님이 발표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서울 소재에 있는 그 기관에서 이러한 특수욕구 아동들이 어떤 장애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체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ADHD, 경계선 지능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고 그리고 2가지 이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 숫자가 쭉 있죠. 근데 뭐가 제일 많나요? ADHD, 경계선 지능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죠. 즉 ADHD 너무나 형제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친구 한 명만 한 반에 있어도 수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만 모아놓고 이런 친구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생활시설, 아동 양육시설이라는 거예요. 아마 대전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저희 사리주 청소년센터나 동부 도락도리오는 전제 대상자들 중에 40에서 50%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생활하고 있으니 얼마나 아동들 동반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즉 아동들을 케어하는 그 방식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한 아동들이 발생했었을 때 이러한 아동들을 각각의 기관으로 연결시켜주는 이제 아보전, 아동보호 전담 선생님들 인터뷰한 자료들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예전에는 청소년들도 많고 그리고 시설들도 많을 때는 그냥 보내주는 대로 시설에서 다 받아줬어요. 근데 지금은 안 받으려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위 개념 보시는 것처럼 의료적으로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동들을 이제 각각의 사회복지기관들에서는 그런 친구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으려고. 왜냐하면 이미 그런 친구들의 시설에 한가득이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 신월동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광주 아동들 받는데 어려움 없었었죠. 방이 있으면 무조건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받기 힘들어요. 여기 약간 아이러니한 게 뭐가 있냐면은 전체적으로 저희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원이 줄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정원이 줄게 되면은 지원금도 깎여요. 생계비라는 게 있는데 아동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들을 아동 임명당 국가에 돈을 줘요. 근데 아동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이게 운영자금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조그만한 문제만 있어도 ADHD만 있어도 얘 못 데리고 있어 해가지고 바로 아보전 보내서 다른 시도로 전원 조치를 시켰거든요. 예전에는요. 근데 지금은 아동 숫자도 부족하고 그런 친구들을 전원 조치시키면 그 시설이 받게 될 경제적인 타격이 큰 거예요. 즉 사실은 그 시설에서 그러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힘들면 상급기관으로 보내서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친구들을 또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즉 병원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시설에 그냥 붙잡아 두고 있는 그런 구조들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의 모든 부분들을 제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제3장 청소년 우울증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이제 목차를 보시는 것처럼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되었던 부분이 제1장 정신건강, 낙인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형제들이 좀 주의 있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2장부터 10장까지의 여러 가지 장애들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이 책이요 어렵지 않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야 되는 대상자가 임상심리학 공부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아니라 우리들처럼 심리학이나 이렇게 정신건강 분야의 비전문가들도 이 책을 보고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발견될 수 있는 정신질환들이 무엇이고 그 질환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동반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들을 이 책에서 적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각각의 장들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9가지 그 장애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 시간 동안에 그래서 우울증에 대해서만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울증,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죠. 수도자들 중에서도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이 많다고 저도 들었는데 전 세계 인구 가운데에서 3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정신질환, 아주 흔한 정신질환입니다. 이 우울증은요, 아동기부터 노인층까지 어느 연령층에서든지 언제나 발병이 가능한 그런 질환이고요. 여성의 발병률이 남성보다는 높습니다. 왠지는 아시죠?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이 그러는데요. 남성들은 흔히 말해서 액팅아웃이라고 행동화 이렇게